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강석훈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58세의 그는 25년간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순간 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3살 이연주. 너무나 낡아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솜패딩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20년 전 아내 혜경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슬픔을 참으며 입술을 꾹 다물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표정까지도요. 석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잠깐 놓쳤던 작은 손, 엄마, 아빠, 외치던 3살 딸 소윤이의 목소리, 밤새 뛰어다니며 찾아 헤매던 그날, 영영 돌아오지 않은 딸, 아니야, 설마. 석훈의 의식은 며칠 전 아침 출근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석훈은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을 걸어 법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죠. 끽끽. 무언가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왼쪽 바퀴가 완전히 비틀어진 채였습니다.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는 낡은 솜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석훈이 다가가자 여자는 깜짝 놀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석훈은 유모차를 들어 턱을 넘기도록 도왔습니다. 유모차 안의 아기는 담요에 꽁꽁 쌓여 있었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기가 괜찮습니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여자는 갑자기 유모차를 꽉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유모차를 밀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듯이 석훈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더 해야 했던 것 같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석훈은 같은 골목의 빵집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앞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그 낡은 솜패딩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여자는 진열된 빵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크림빵을 볼 때는 입술을 살짝 핥았고 단팥빵을 볼 때는 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훈은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크림빵 2개하고 단팥빵 2개, 그리고 우유 2개 주세요. 따뜻한 봉투를 들고 나와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며칠 전 유모차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거 드세요. 여자는 봉투를 받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석훈은 빵 몇 개에 이렇게까지 감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꼭 안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석훈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법정.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 피해 품목은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 피해 금액 15만 원. 석훈은 사건 기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계형 범죄였습니다. 피고인 이연주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작고 떨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석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그 여자, 법정에 선 이 여자, 그리고
20년 전 잃어버린 딸. 세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석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연주는 좁은 원룸에서 지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얇은 이불 하나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연주는 분유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죠. 지후야, 조금만 참아. 8개월 된 아기 지우는 엄마의 품에서 힘없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배고프다고 크게 울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에는 고작 3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자신이 자란 보육원, 그리고 지후 아빠인 전 남자친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책임질 수 없다며 사라진 그는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나 진짜 혼자구나. 바닥에는 빨간 글씨로 연체라고 적힌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월세 독촉장. 연주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김치마저도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연주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3살. 또래들은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오직 지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10시쯤 연주는 동네 마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우를 살려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떨리는 손으로 마트 문을 열었습니다. 알바생은 졸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분유 코너로 갔습니다. 분유 3통과 기저귀 2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기저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알바생의 목소리에 연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연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연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하지만 절도는 절도였습니다. 연주는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연주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절도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석훈의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25년 경력의 판사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 아내 혜경과 똑같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딸 소윤이를 잃고 난 후 매일 지었던 그 표정. 설마, 정말 설마. 석훈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석훈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석훈은 서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주 피고인의 주소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서기가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석훈은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은 집에 돌아와 아내 혜경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한 젊은 여자가 절도죄로 기소됐는데 그 얼굴이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았어. 혜경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표정까지 우는 모습까지 전부 당신과 똑같았어. 그리고 석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니까 23살이래. 2002년생. 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2년. 우리 소윤이랑 같은 해. 그래서 주소를 알아냈어. 하지만 여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잖아. 이번에도 혹시 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확인해야 해요.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보육원이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 보육원에서 연락 왔을 때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평생 후회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보육원 기록을 확인하자.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우리 소윤이 실종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음 날 석훈과 혜경은 해맑음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한 번 전화를 받았지만 가보지 않았던 그곳. 원장실 문을 열자 60대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들이시죠? 네. 20년 전 여기 맡겨졌던 아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석훈이 메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연주. 2005년 5월 15일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연주. 연주를 아세요? 혹시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발견됐는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기록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파일을 뒤적이던 원장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2005년 5월 15일. 혜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소윤이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원장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일시 2005년 5월 15일 오후 8시 30분경. 발견 장소 서울 강남구 XX백화점 후문 골목길. 석훈과 혜경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XX백화점. 소윤이를 잃어버린 바로 그 백화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자 백화점 경비원 김호호.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여자아이 발견. 경찰에 신고 후 보호. 아이 나이 추정 만 3세. 보호자 미상. 혜경이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작성한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원장이 실종 신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실종 일시 2005년 5월 15일 오후 5시경. 실종 장소 서울 강남구 XX백화점 3층 유아용품 매장. 실종 아동 강소윤. 여 만 3세.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더 있어요? 석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 당시 착용 물품 분홍색 원피스, 흰색 가디건, 하얀 리본 구두. 구두는 한 짝만 신고 있었음. 혜경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맞아요. 우리가 그날 아침에 신겨줬던. 원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아이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동전 크기 정도의. 혜경이 실종 신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여기 특이사항란에 왼쪽 어깨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붉은 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20년 동안 연주는 부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연주가 항상 말했어요. 자기 부모님은 분명 자기를 찾고 있을 거라고. 백화점에서 길을 잃은 것뿐이라고. 혜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납치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5년 5월 그 지역에서 유아 연쇄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은 못 잡았고 연주처럼 발견된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죠. 그럼 석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딸이 납치당했다가 버려진 거였군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경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때 저희한테 연락했을 때 우리가 가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2006년에 전화드렸었죠. 하지만 그때 원장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너무 많은 거짓 제보 때문에 지쳐 계신다고 더 이상은 확인하러 오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혜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포기했구나. 우리 딸을. 석훈이 아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때 우리도 너무 힘들었잖아. 원장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연주를 찾으셨잖아요. 20년이 걸렸지만 석훈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하지만 원장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날짜, 장소, 나이, 신체 특징, 전부 일치해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혜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하겠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연주한테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연주도 믿기 힘들어할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연주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문을 연 연주는 원장님과 낯선 부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로? 연주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원장의 진지한 표정에 연주는 세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석훈이 보육원 기록과 실종 신고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연주는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이게 우리가 당신의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해요.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을까요? 연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이. 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해요. 제발 검사만 해주세요. 연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하셨죠? 담당 의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부모 두 분과 자녀분의 혈액 채취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석훈, 그 다음 혜경, 마지막으로 연주. 바늘이 들어갈 때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경이 반대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다 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99.9% 이상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일주일. 석훈과 혜경에게는 평생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쩌나.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하는데 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 자신에게 정말 부모가 있었던 건지, 저 두 사람이 정말. 드디어 일주일 후 석훈과 혜경은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은 석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열어봐요. 나는 떨려서. 혜경도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사자 강석훈, 박혜경, 이연주.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소견 강석훈, 박혜경은 이연주의 생물학적 부모가 확실함. 혜경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 진짜 우리 딸이에요. 석훈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소윤이, 우리 소윤이를 찾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훈과 혜경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결과가? 석훈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원장이 두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정말. 혜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진짜 우리 딸이에요. 원장도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20년 만에. 석훈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희랑 함께 가주시겠어요? 연주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원장님이 계시면 연주가 덜 놀랄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제가 꼭 함께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연주의 원룸으로 향하는 길. 20년 동안 끊어졌던 시간이 이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석훈이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05호, 3층. 떨려요. 여보.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손이 떨려. 석훈이 결과지를 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원장이 두 사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세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드디어 305호 문 앞. 띵동. 문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연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불안했던 목소리. 연주야, 나야. 원장 선생님. 문이 열렸습니다. 연주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보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래?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천천히. 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사자 강석훈, 박혜경, 이연주.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연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99.99%.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혜경이 무릎을 꿇고 연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넌 우리 딸이야. 우리가 20년 동안 찾던 엄마. 연주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예요? 그래, 내 딸, 우리 소윤이. 혜경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석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20년 동안 너무 늦게 찾아서. 아빠. 연주가 석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 진짜 부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버리다니. 석훈이 연주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널 버린 적 없어. 한순간도. 너는 납치당한 거야.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혜경이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네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고, 네 방을 그대로 두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세 사람은 현관 앞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원장도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후가 깼나 봐요. 연주가 황급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아봐도 될까?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건넸습니다. 혜경은 8개월 된 손주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지우야, 할머니야. 지우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깐 망설이다가 혜경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석훈도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윤이가 이제 엄마가 됐구나. 연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지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경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석훈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분유통, 낡은 이불, 금이 간 창문.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소윤아. 석훈이 딸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너와 지후 모두. 연주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미혼모고 법정에도 섰고. 연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요? 폐를 끼치다니. 석훈이 연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우리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야. 우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야. 그리고 지우는? 혜경과 지우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우리 손주지.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연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지.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주야, 너 항상 말했잖아. 부모님이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그 믿음이 맞았어. 연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혜경이 지우를 안은 채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그날 저녁 석훈과 혜경은 연주의 집에 남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장은 먼저 돌아갔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좁은 원룸의 작은 식탁.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혜경이 급하게 사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소윤아, 너 어떻게 지냈어? 보육원에서?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원장님이 잘 돌봐주셔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대학은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석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후 아빠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저를 좋아해 준다는 사람이었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혜경이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지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연주가 아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분유를, 그래서 절도를, 말끝을 흐렸습니다. 석훈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빠가 법정에서 너를, 아니에요. 연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아니,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저예요. 법을 어긴 건 맞으니까요. 이제는 아니야.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지킬 거야. 절대 그런 일 없게. 지우가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날, 석훈과 혜경은 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이 별로 없네. 혜경은 구석에 놓인 빈 분유통들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구나. 모든 짐을 차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어. 2층짜리 단독주택. 작은 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연주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응, 이제 내 집이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따뜻한 공기가 연주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경이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방. 새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지후 방은 바로 옆이고, 옆방에는 아기 침대와 놀이 매트, 벽에는 동물 그림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당연하지. 며칠 전에 급하게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혜경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아기 의자에 앉아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려 했습니다. 아기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주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이 평범한 풍경이 자신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혜경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석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내가 반드시 지킨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져 있었습니다.